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형님, 요즘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신경 좀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고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시는 분, 시장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 나만의 맞춤 자산 관리를 원하시는 분. 그렇다면 1임 서비스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 상담, 계좌 개설, 계약 체결, 운용, 성과 보수, 계약 만기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깡센 1임 서비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깡세이 또 나올 뻔했는데 강제 운영입니다. 오늘 배워 산다 딱 한 간짜리인데 6월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원래 제가 뭐 말이 좀 빠른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하려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스피디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스피디하게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큰 그림을 알고 가는 게 늘 중요하다. 앞전에 이제 깡생 클럽 할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방향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드릴 텐데 뭐 늘 그렇듯이 이제 코스피 지수, 대형 지수 뭐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중소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큰 주의기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타이틀 자체가 깡센 6월 투자 전략 이렇게 있는데 6월 투자 전략 나중에 잘 맞았다고 또 7월 달 가고 8월 달 가고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지금 현재 시기가 중요하니까 6월 달 투자 전략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대형주 특히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 매매의 기본이 시장의 절반이다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죠. 왜 그러냐면 시장을 알고 업황을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1등주를 잡느냐 2등주를 잡느냐 사실 그 싸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알고 어떤 식으로 내가 포지션을 잡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시장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잡혔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럼 현금 갖고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자신 있다면은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사실 시장을 대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렇게 된대? 거봐, 내가 맞았지. 그런데 거기에 맞춘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나 현금이 없거나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내가 판단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만들어 놓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종합 월봉 주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방송할 때 제가 이제 깡생 클럽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 구간이었죠. 그때도 아마 이맘때 방송했었을 거예요. 1월 달 중순 때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 했었죠. 그래서 43% 정도 이때 대비해서 11월 달부터 이때 상승이 43%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 근거를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올해 2021년도에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폭이 약 43%될 것이다. 이 부분을 다 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가 단기 고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단기 고가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원래 올라가면은 더 간다 분위기에 취해서 움직이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때는 순수 개인들이 과열을 만들었다 되죠.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 시세가 30%, 40%, 60%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과열이 들어왔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 부분이 나타날 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 밸류 부담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밸류 자체가 15%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과열권이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이 과열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조정을 만들어지는 빌미가 생길 때 그때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조정이 저점 대비해서 단기 상승이 30% 이상이 나왔다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10%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점 대비 10%의 지수가 하락한다 했을 때 내 계좌가 10%의 손실을 볼 거냐, 15%의 손실을 볼 거냐, 그 구간에 들어선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3월 중순까지 최소 여러분들이 현금을 20에서 30%를 보유를 해봐라. 그것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다. 왜? 근거가 뭐길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수가 약 10주 동안의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3월 중순이 된 시점이 이제 10주간의 조정을 받는 그 시점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과열을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과열을 해소하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3월 중순이 되면 뭐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국내 1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실적 윤곽이 연말에 전망했었던 그 실적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밸류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냐? 지수가 바닥을 3월 중순 딱 10주간의 상승, 10주간의 조정 만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윗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사실 올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1월 달에 고점에서 지금 고점 왔으니까 결국 제자리 걸음한 건데,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 내가 아무런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뭐 종목별 승부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지수만 비교를 한다면 지수는 제자리인 동안에 내 계좌가 시장 대비 월등히 잘했냐 못했냐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시장을 안다면 간단하죠. 위에서 현금 만들거나 해지를 걸거나, 그리고 밑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온다면 기본 상승폭을 먹고 간다 되겠죠. 그게 다 5%가 됐건 7%가 됐건 수익을 담보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 시장이 다시 1월달에 고가 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수가 다시 다 왔다, 못 간다, 이제 꺾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은 아니다, 이제는 신고가 장세가 다시 나올 거다, 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뭘 근거로, 어떤 걸 중심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3월 중순 저점 만들고 반등을 할 때 이때 중심이 뭐였냐? 시장에서 중심이 철강, 건설, 조선, 운송, 항공해운이라든지 기계, 통신, 은행,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죠.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산업재, 이렇게도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금리 수혜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시총 최상위, IT,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에 다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앞전 1월달, 작년 11월달부터 1월달까지 매물을 만들고 고가를 만들었던 주역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다 물려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실적의 개선이 눈보이는 애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올라갈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이쪽 섹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캐치를 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지수가 똑같은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밸류가 얼마냐? 밸류가 3180포인트 기준할 때가 12.2%입니다. 앞전에 15%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죠. 자, 그러면은 밸류적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밸류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퍼 자체가 12.2에서 3%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제 1월달 지금의 밸류를 갖고 우리가 1월달로 적용시키면 지수가 얼마 정도 되냐? 2,700 정도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올해 3,500 간다, 4,000 간다 했을 때 3,200에도 더 간다고 달려주셨는데, 실제로 그 시점에서 2,700이라는 수치가 현재 있다면, 우리가 지금 3,200에서 놀고 있는데 2,700이 현재 위치라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싸다라고 생각할 거고, 지금 그게 현재의 밸류입니다. 지수는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밸류 자체가 예전에 2,700 정도의 밸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지수가 무섭냐? 현재 지수가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실적이 깡패니까. 시장에서 주가의 형성 원리는 실적 플러스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시장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 기준은 올해 시장에서 딱 말씀드렸던 부분이 1월 달 중순에 지수 단기 고점 왔으니 현금 만들자. 3월 중순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을 잘 보고 하반기에 파도 한 번만 더 피하면 됩니다. 이게 올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맞아 들어가냐 안 맞아 들어가냐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나씩 짜는 거였는데 이때 날짜가 3월 14일이었어요. 3월 14일이었어요. 3월 14일 날 제가 짰던 전략이 뭐냐면 저는 플랜 A, 플랜 B 두 가지 전략 짰습니다. 플랜 A는 지수가 밸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약 13% 정도 되는 2880 이하부터 매수를 진입한다라는 전략이었고 플랜 B는 지수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간에 시장에서 대등 수치, 충분한 조정 그리고 실적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죠. 조정일수, 다음 주까지 조정일수 볼 때는 47, 47의 대등 수치. 주간 기준으로는 10주, 10주라는 상승과 조정이라는 위치.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냐? 하락을 해도 매수를 해야 된다. 또는 반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매수해야 된다 위치는 동일하다. 즉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가 버티던 부분에서 한번 떨어졌었으면 당연히 플랜 A, B 다 맞게 형성이 됐을 텐데 플랜 A가 삼성전자가 버텼으니까 지수가 들 빠졌으니까 플랜 B로 간다 이 전략이었죠. 그러면 어떤 업종을 사느냐? 역시 이게 중요하다. 자, 시장에서 백신이 나왔고 경기가 정상화 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어디서 확인하냐? 늘 앞전에 해드렸듯이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와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어떤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큰 틀을 잡을 때는 경기 민감 대형.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구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글로벌 전반적인 재정 정책 자체가 어차피 인프라 투자와 소비 중심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뭘 사야 되냐? 소비를 할 때는 국내에서는 우선 살 때 어떻게 되냐? 수출 관련 대형에서는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 소재 내에서는 화학보다는 어디 철강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재, 조선과 건설, 해운, 항공, 기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눈여겨서 다시 볼 게 추가적인 부분이 증권과 통신인 거죠. 그러면 이 업종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무게추를 어디에 두느냐 할 때 종목이 굉장히 다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쪽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면 돼요. 종목 수가 좀 늘어나겠죠. 대신에 장점이 뭐냐? 난 바닥권에 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바닥이 되었고 그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 결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업종 자체가 7개에서 8개, 9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등주가 뭐가 될지, 2등주가 뭐가 될지 선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게 있고 나중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중을 채워놨다가 한쪽이 강하게 튈 때 미세 조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비중 축소 좀 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어느 정도 목표 걸면은 전체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반대로 빠진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좌가 올라간 만큼 그쪽은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익 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이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전략을 세운 부분이 3월 중순에 매수를 했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전략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 뭡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나오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더 맞아 들어가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란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좋다라서 사셨다가 문제는 시장이 불안하다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불안하지 않다면 편하게 시장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수익이 담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파도 타기라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앞전부터 자주 해드렸던 부분이 위에서 팔고 밑에서 수익을 담보로 가면은 그 다음에 잔파도는 무시해도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을 계속해서 보죠. 문제는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를 아까 봤을 때는 고가를 넘어갔죠. 종가상에서 박스권 상단 넘어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가자마자 밀려요. 떨어져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1월달 시장에서 고가를 만든 게 삼성전자를 중심한 시총 최상인데 이쪽에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박스권 돌파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이쪽을 돌파를 해주려면 결국 뭐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냐? 시총 최상위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고 시총 최상위가 움직여야 될 때는 최소 무조건 꼭 들어가야 될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4월 달도 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5월 달도 고가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실패한 요인은 뭐냐? 대형 시총 사이가 못 움직였으니까. 그럼 이제 시총 사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시총 사이 대형이 움직이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는 돌파가 나온다 는 거죠. 왜?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 시총상에서 자동차였죠.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삼성전자 중심의 IT였죠. 전차라는 조합, 소비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고 국내 수출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 이들 조합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 앞전에 실적은 좋고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았죠. 문제는 쇼티지라는 부분들, 부품 부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 전망이 안 좋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줬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상대적인 메리트가 부과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박스권 돌파가 기정사실화야 된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필요한 것이 지금 시장인데 돌파가 나온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되냐? 돌파 나왔으니까 주구장창 위로 본다. 이게 아니라 돌파 나왔을 때 1차 목표를 어디로 잡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작년 11월 달에 지수가 올라가서 신고가를 나타낸다. 직전에 고가를 돌파한다. 최소한 보수적으로 볼 때 1차 목표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최소 2차는 어디까지 봐야 이걸 해뒀듯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나중 문제가 되는 거고 최소한의 내가 여기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대형 지수로 볼 때 10주 상승, 10주 조정 똑같이 나타났고 6주 상승, 6주 조정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상승이 이제 2주차가 들어갔다가 됩니다. 그럼 상단 자리 이 라인대 넘어가느냐 부분인데 오늘 딱 이 라인대에 거의 맞춰서 마무리되었다 되죠. 그럼 이 라인대 넘어간다면 기본 마디가 나오죠. 바로 이 박스권 마디가 기본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박스권 기본 폭이 있고 기본 마디가 225포인트 마디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이 마디폭 하나만큼 집어넣는다가 되면은 어저께 만들었으니까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8% 상승이 최소한의 기본 마디. 마디가 하나 더 나온다. 왜? 박스권이 길었으니까. 마디 하나 더 나온다 했을 때는 14.9%의 마디도 14.9%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대형 지수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 중심에 서는 녀석을 잘 잡고 한다면 당연히 1.5에서 2배가 가능해진다. 이런 논리로 가셔야죠. 그래서 사실 올해 시장은 파도 타기만 잘하면 작년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파도 타기를 잘못하게 되면 엇박자 타게 되면 시장이 어렵다 되는 거고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되는 거고 시장이 빠질까 봐 겁나서 매수를 못한다가 돼버리죠. 왜? 시장이 좋다 해서 샀는데 고가 대비해서 단기적인 손실을 너무 크게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단추를 처음부터 잘 껴야지 맞아 들어가듯이 매수 매매를 할 때도 매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도 다 중요하죠. 매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매수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1년 365일 계속 365는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열리는데 열릴 때 좀 쉬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불안하다? 쉬세요. 내 나름대로의 주가를 가지고 좋다라고 한 시점에 그때 들어갑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내가 사고 싶은 시기에 사실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매일 뭔가를 벌려고 움직이다 보면 그게 더 안 풀리는 것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라면 두 말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시장이 어렵다 잘 못 읽겠다 할 때는 최소한 나만의 기준을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럼 지수가 이제 6월달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총상의 대형을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자동차부터 해서 2차 전지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에 다 물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이거를 넘어갈 수 있냐, 뚫어줄 수 있냐? 못 뚫어주겠죠. 누가 뚫어줘야 됩니까?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뚫어줘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 국내 증시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 계속 주구장창 팔기만 했으니까 언제 외국인이 들어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할 부분 5월 달에 우리가 볼 때는 까다롭긴 까다롭죠. 왜 까다롭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인입니다. 왜 기대가 되느냐?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이 나온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니까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럼 재개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본격적인 국내 2021년도에 1분기 실적 결과가 확인된 시점입니다. 이거 확인하면 뭐가 됩니까? 1월 달에 밸류가 높았으니까 당연히 부담됐던 그 밸류를 완화시켜 주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적에 대한 향후 목표치를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5월 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적의 확인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노이즈 요건이 좀 발생이 됐죠. 그 노이즈가 뭐였습니까? 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테이퍼링까지 연결이 됐던 거고.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라는 정기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노이즈 오는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 그래도 5월 달 되자마자 셀인메이 5월 달에 팔고 떠나라. 미국식 격언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4월 달도 고가 돌파하다가 실패했고 5월 달도 돌파하다가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가 막혔으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럼 그 걱정을 왜 할 필요가 없었는지 하나씩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1년 1분기 실적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익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도, 2017년도를 훌쩍 넘어가는 이익을 뽑아버렸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단순하게 시장에서는 기저효과다라고 생각한 거를 훌쩍 넘어갔다는 얘기죠. 너무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전에 2017년과 2018년도 이때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쪽에서 다 대부분 실적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실적을 보니까 철강 너무 좋아요. 화학 너무 좋아요. 산업재에서 건설, 건자재 다 좋아요. 기계 너무 좋아요.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반도체도 괜찮긴 했죠. 그런데 그 외적인 애들이 너무 좋았죠. 은행이 너무 좋았고 증권이 너무 좋았고 다 좋았죠. 우리나라 어닝 서프라이즈 역사상 거의 최대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뭐가 바뀌냐? 이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밸류 자체가 바뀐 거예요. 5월 19일 이때가 3,180 정도 되는데 3,180포인트라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할 때 밸류를 딱 보니까 지수가 12.3%가 된 거죠. 분명히 앞전에 3,200 전후일 때 15%였었는데 15%짜리가 12.3% 된 겁니다. 밸류 부담이 있을까요? 해외 증시를 보니까 미국도 밸류가 좀 떨어졌어. 왜? 미국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전 세계를 비교하니까 시장에서 선진국이 19.6%고 신흥국이 14.1%고 국내는 12.3%. 중국이라든지 그 어느 신흥국에 비교해도 너무 싼 거죠. 그러면 실적이 여기가 정점이라면 이 밸류가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실적이 정점이나 실적이 앞으로 떨어진다면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3분기가 늘 실적이 좋을 때죠. 2분기에 대한 실적은 1분기보다 좀 못할 것 같아 라고 전망이 돼도 3분기가 실적이 전통적으로 높게 나온 시기니까 이따위 생각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제 확인한 거죠. 시장에서 그동안 고평가, 고밸류
여태까지 국내 증시가 지난 박스권에 갇혔던 10년 동안 밸류로 따질 때 13% 정도가 역사상 고가였는데 여기를 넘어서 15% 갔어. 해외 증시 비교하니까 싸긴 하는데 그래도 비싸 보여. 여태 그런 고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12%니까. 예전에 10년 동안 갇혔던 그 밸류의 상당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차트로 보는 지표에서는 차트로 볼 때는 주가는 고가 라인 때 와 있으니까 비싸. 다시 고가니까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밸류로 보니까 지금 위치가 2,700, 2,800 정도밖에 위치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봐도 야 이렇게 무식한 실적이 나올 수 있나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권사에서는 실적 전망을 상향하게 되죠. 왜 이렇게 상향을 하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배경이 뭐냐? 다 따집니다. 시장은. 따지다 보니까 그동안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여있지 않았고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도 늘려야 되는데 수요도 증가를 했으니까 재고와 수요라는 증가가 양쪽에서 다 튀어나오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관련된 소재 산업재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배경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 들어서 수출의 여러 가지 보면은 미국은 정상화됐고 영국도 정상화 돼가는 수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할 때가 어디죠?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신흥국 이런 순으로 서서히 정상화되겠죠. 그럼 아직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 좋아질 수 있고 국내 기업들 시장도 여전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실적 전망을 할 때 실적 전망 자체가 예전에 실적이 정말 나왔었던 영업이익 자체가 194조, 197조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못하고 한 180조 정도 나올 거라고 작년 연말에 전망했었는데 이게 210조라는 전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 국내 실적 역사상, 영업이익 역사상 사상 최고치가 나온다는 전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수가 신고가를 간다 해서 문제가 되냐? 밸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그렇게 세게 나왔으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그 부분은 좋은 것만 보고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과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뭐냐면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앞전에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주로 수급의 중심 자체가 개인이었기 때문에 모멘텀을 봤을 때 개인들이 더 좋아 달려들고 주가를 끌고 가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재개된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같이 개인도 혼자서 못 끌고 간다는 얘기죠. 모멘텀 하나 있다고 계속해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열되면은 과열에 따른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자근자근 천천히 가는 시장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외국인이 중심으로 국내 증시 매수하면서 올라갈 때 어떻게 갔죠? 꾸준히 올라갔지만 급등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죠. 진짜 급등 언제 나왔죠? 12월 배당 기준이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1월 중순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던 시기가 개인들 중심의 과열 시장이었죠. 마찬가지인 거죠. 실적이 이렇게 좋아. 당연히 좋아요. 근데 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하냐? 과열이 들어왔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주자가 준비 중이니까. 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다 알아요. 좋은 거 다 알아요. 하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료도 많이 나오고 다 떠졌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니까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보니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기관 애들이 그동안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계속 매도만 하다가 이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밸류가 부담 없고 그만큼 팔 만큼 팔았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기관의 물량은 대부분이 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우리가 공매도가 딱 중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얘기합니다. 이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가지 못했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돌았죠. 이 얘기는 뭐냐? 시장에서 현물,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는 현물보다 선물이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고평가인 주식을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죠. 왜냐하면 외국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지분은 많은데, 갖고 있는 주식 수는 여전히 많은데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선물 쪽 말고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겁니다. 파생 말고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계리율을 이어왔었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누적으로 약 9조 9천억이라는 프로그램 매도가 쌓여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약 9조 9천원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조 들어왔죠.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주의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시총 최상위 순으로 들어온다 되니까 삼성전자라든지 그 외적인 시총 상위가 수급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개인들의 물량 일부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죠. 실제로 어제까지의 수급,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이 오늘도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고 이제 뭐 외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 자, 실제로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종목별로 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 매수를 쭉 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선물이 14,900계약 정도 매수했는데 오늘 2만 계약이 넘어갔죠. 누적적인 부분에서. 왜? 선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파생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종목별로 해지가 되는데 뭐하러 파생이란 판에서 외국인들이 잘 아는 이 판에서 왜 시간 낭비를 합니까? 최대한 수익 극대화시켜야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한다. 이거는 베이시스 상승이라는 쪽으로 가는데 베이시스 상승하니까 금융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게 5월 18일부터 쭉 들어와서 현재는 3조가 들어온 거죠. 오늘까지.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이게 파생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모르니까 기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 실적이 좋으니까 들어온가 봐. 이것도 뭐 정 틀리다라는 말 못하겠죠.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실제적인 부분은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겁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나갔던 프로그램 매도가 유입되는 거죠.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수급의 한 축을 일부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기간이 계속해서 주구장을 팔기만 하다가 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먼저 들어온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공매도 효과가 그러면 프로그램 쪽에서 좋아졌어. 그럼 이제 남는 건 뭡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국내 대표 시총 상위죠. 시적은 다 그쪽이 차지하고 있어요. 시적은 대부분 다 그쪽에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의 저평가, 상대적인 메리트가 높다도 그쪽입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죠. 외국인이 기한을 해주느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매도 재개라는 건 당연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국내 증시의 실적이라든지 밸류 메리트 좋아. 맞아줬어요. 그럼 이제 딱 한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율을 만들어주느냐, 이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럼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1,080원, 여기가 딱 1월 달이었습니다. 1,080원짜리 때 오니까 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기 시작하죠. 차익 실현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한 차익도 크게 나왔던 구조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3월 중순에 고가를 만들 때가 1,140원에서 1,145원. 깡센에서 말씀드렸던 그 환율이죠. 그 라인 때 오니까 지수도 바닥이고 환율도 정점 찍고 내려옵니다. 그 환율이 떨어지다가 1차적으로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앞전의 고가보다 높게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37원이라는 자리 때 전후를 고가로 만들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깨져 있어요. 이 라인 때 깼습니다. 뭐가 나왔죠? 환율에서 쌍봉향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21선을 기준하면 21선 쌍바닥이 나온 케이스가 되죠. 환율과 정반대로 움직였으니까. 그럼 다 됐습니다. 실적 확인했고, 국내 증시 밸류 확인했고, 공매도 재개되면서 해체할 수 있는 수단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현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환율적인 부분도 만들어졌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처음부터 주식을 산다? 그건 미련한 소리죠. 왜 미련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이 깔렸는데 지금 개인들을 위해서 대부분 다 물려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힘을 못 씁니다.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연기금은 비중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비중 축소를 했으니까. 그럼 뭘 하면 되니까? 파생해서 먼저 만들어야죠. 그게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옵션이었죠. 그래서 옵션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 대규모의 풋 매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콜을 사죠. 그 다음에 풋 매도한 부분에서 옆으로 행보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풋 매도에서 수익을 몇백억 얻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계속 늘립니다. 선물 누적 매수를. 그러면 옵션에서 풋 매도에서 한번 먹고 상방을 포지션 잡고 선물에서 누적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시총 상위 갖고 올려주면 게임 끝입니다. 파생해서 다 먹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갑자기 왜 삼성전자 튀었습니까? 살 여건은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살 수 있는 배경도 많았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전에 미국에서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이익이 작게 났던 부분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메모리 업종 자체가 수혜를 받는 성수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삼성전자도 똑같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그 위로 갔는데 왜 삼성이 못 가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당연히 갈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지수가 선물지수로나 대형지수로나 다시 1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올라탔다가 되는 거고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서 그럼 외국인들 지분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도 팔 만큼 충분히 팔았죠. 사실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국내 증시 작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바보야. 외국인들 계속 팔기만 하고 이 바보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외인들이 10,000원치 갖고 있었으면 그 중에서 나간 물량은 1,000원치도 안 나갔어요. 500원치 정도 나갔을까? 500원 정도 나가는 동안에 9,500원치 갖고 있었던 물량이 더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율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시장에서 리먼 사태, 리먼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할 때 지분이 한번 떨어졌지만 메인들은 주구장창 더 파는 게 요 구간때 더 팔았죠. 지분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올라갔다 됩니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계속해서 1월 달부터 팔았죠. 차익실현 했죠. 현재 외국인 지분은 33.6% 정도. 예전에 2000년도 이후에 평균보다 조금 낮다가 됐죠. 즉 무슨 얘기냐? 외인들도 이제 팔 만큼 팔았고 여기서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건 그대로 갖고 있지만 살 수 있는 여력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즉 외국인의 매도도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점을 수급적인 부분이니까 그 정점을 5월 달에 마무리해 준 게 뭐냐? 바로 MSCI 리밸런싱이었던 거죠. 그래서 MSCI 리밸런싱이 실질적으로는 원래 3,000원 정도의 기본적인 물량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 앞전에 대만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ETF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ETF에 대한 환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그 영향을 같이 받아버리니까 실제로 MSCI 리밸런싱이 나온 날은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전에 하락이 오후에 반등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즉 거기서 수급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장 많이 팔았는데 현재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볼 때 싸고 살만한 거, 패시브 작업이 들어올 거 그게 시총상의 IT가 되는 거고 자동차가 되는 거죠. 최근의 흐름은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고가처럼 보이지만 지수 차트로 볼 때는 고가 위치지만 1월 달에 고가 위치고 4월 달에 고가 위치고 5월 달에 고가 위치지만 실제로는 시작 자리다라고 얘기한 게 그 배경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사람들이 쏠렸던 쪽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는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거든요. 증권사 그 당시 삼성전자 재밌죠. 9만 원 넘어가고 뭐 할 때 11만 원 간다, 12만 원 간다, 13만 원 간다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있죠. 방송에서 삼성전자 최소 8만 1,000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고 7만 8천원대 정도 오면 살만하다. 근데 그때 그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미친놈이 나중에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증권사 목표가 하향하니까 야 삼성전자 빨리 팔아야 돼. 갈 자리도 없어. 역으로 칠 겁니다. 나중에 증권사 리포트 다시 수정될 겁니다. 재밌어요. 시장은. 자 그러면 노이즈가 5월 달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노이즈가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이머징 마켓 차트입니다. 왜 이머징 마켓 차트를 보면 국내 증시가 시장이 너무 좋아요. 아우 수출도 잘 되고 밸류도 좋고 너무 메리트도 높아. 따로 갈 수 있냐? 혼자 못 갑니다.
혼자 못 가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다른 이머징 국가와 같이 가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요즘 벌어지죠. 요즘 미증시를 보면 미증시는 5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현재는 왔다 갔다 합니다. S&P나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 5월 달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딱 박스가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미증시죠. 유럽 증시, 독일, 프랑스 어제까지 신고가를 내죠. 무슨 차이냐? 백신 접종의 차이입니다.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했던 미국과 영국은 경제 정상화라는 모멘텀 이미 바다를 움켜쥐고 유럽은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같이 유럽화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인 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5월달 대만 증시가 급락했을 때 대만 증시 급락할 만했었죠. 왜? 국내 증시는 1월달 고가, 이머징 마켓 지수 2월달 고가인데 대만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했으니까. 뭐 때문에? 쇼티지 때문에. 그러니까 대만 증시가 너무나 과하게 올라갔으니 한 번에 하루에 8%대 급락이 장중에 떨어졌던 게 그 배경인 거죠. 과하게 올라갔는데 대만 역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청정국가에 생각했었는데 아니니까 부품 공급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게 하락의 요인인 거죠. 결국은 뭡니까? 키 맞추기 한 겁니다. 먼저 과하게 한 쪽이. 근데 이제 중국이 5월달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장기 박스권 돌파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 뭐냐? 미국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이 세지만 않는다면 유럽과 신흥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왜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약세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냐? 유로화가 반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이 경제 정상화 구간에 들어왔다, 이 모멘텀인 거죠. 미국이 그 모멘텀을 일찍 받았다면 이제 유럽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가 차별화를 유럽과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이 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게 되면 이머징 마켓 지수가 어떻게 되냐? 3월 중순에 저점 만들었을 때 이때는 중국에서의 긴축 우려로 인해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다가 내려왔을 때는 뭡니까? 대만과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라는 부분이 공급 부족으로 연결돼서 경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일로 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올라가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이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최소 기본 마디가 뭡니까? 직전의 고가를 살짝 넘어간다가 기본 마디인 겁니다. 그 국내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같이 갈 수 있겠죠. 자금 자체가 패시브 자금이 이머징 마켓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아우, 시총 상위로 들어오겠죠. 국내 증시 자금이 비차익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최근 들어 며칠 동안 딱 보면은 동시효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배경은 이겁니다. 비차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펀드 자금이 들어온 것이 국내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 알면은 재밌는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좀 어려서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인플레이션 간단하죠. 1월 달에 물가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국내 증시 과열 만들었고 갑자기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 긴축을 한다 이러니까 국내 증시가 같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나온다, 모은다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연준에서는 테이퍼링 아직까지 논의만 한다 정도 수준이고 이미 한 차례 맞았죠. 맞았는데 두 번째 또 맞은 게 5월달이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논리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1월달, 2월달, 2월달 이때 고가를 넘어갔냐? 못 넘어갔죠. 1.7이라는 국채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7%. 뭐 때문에? 신흥국의 배당 수익률이 1.7%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1.7%가 넘어갈 때가 마지막 정점이었고 그게 마지막 바닥을 만들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미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1.7% 자리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 차례 한 번 했던 내용 다시 되풀이 한 번 한다 정도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수가 이제 5월 중순에 꺾이는 과정까지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죠.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5월 달이.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분이 컸었냐면 우리가 작년 4월 달과 5월 달 뭘 겪었냐면 경제 봉쇄라는 거를 유럽과 미국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급락한다 되면서 유가가 엄청나 폭락을 했을 때가 그때가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 대비해서 올해 4월달은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 정상화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작년 4월달 대비해서 올해 4월달 기저효과가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187%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약 85% 정도로 축소가 되죠. 6월달 되면 이제 80% 정도 축소됩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물가지수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원유, 유가인데 이 부분이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던 시기였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시장에서 대만과 여러 가지 MSC의 리밸런싱과 앞전에 한번 했었던 테이퍼링 내용이 한 번 더 묶이면서 공포를 준 거죠. 그래도 중요했던 것이 그 중요 자리 때 깨지 않았던 거고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파생해서 먼저 매수 쪽, 상승 쪽으로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럼 이 부분도 뭐니까 해소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5월달 시장에 남아있는 거.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냐, 프로그램이 들어올 거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을 만들어줄 거냐, 실적이 좋게 만들어서 저평가 레이트를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대만 문제라든지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한 기술주, 성장주 뭐 때문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를 시켜줬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6월달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신고가. 이게 나와야지 실적에 대한 메리트를 받는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대형주가 만들었으니까 고가를 만들었으니까 대형주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인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신 접종 확대 자체가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유럽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미 증시가 신고가 아니더라도 신고가를 보이는 게 유럽 증시 되는 거고 유럽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유럽하고의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 좋아지는 거고 중국 역시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앞서 한번 뚜둑에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불거지지는 않는다 정도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흥국순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중요하겠죠.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4개 곳이 어디입니까? 아세안,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들어오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수출 증가 엄청 잘 나오죠. 중국도 엄청 잘 나오죠. 유럽도 경제 모습 풀려나니까 기저효과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잘 나오답니다. 이제 아세안까지 좋아지면 수출은 더 좋아지겠죠. 수출 중심의 가장 핵심 뭡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전차 조합이 되겠죠.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를 띌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밸류로 보나 뭐하나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적이 정말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2분기 실적도 더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한다? 수출 지표 같은 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40% 증가했다. 5월달. 4월달도 똑같이 나타났다. 계속 나오죠. 야, 기저효과야.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내용을 보면 답이 나오죠. 속내용이 뭡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됩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시장에서 2017년, 18년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가 한 번씩 있었어요. 이때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반도체가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그 외적인 부분도 기계 이런 데 다 올라가죠. 전체가 고르게 올라가면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2억 4천억 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평균 수출 자체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기저효과로 이런 부분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경쟁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그럼 시장에서 그래 어차피 타이밍이 좋았으니까 나 어차피 수익적이니까 수익적인데 이제 갈 수 있는 중심에 대한 녀석들 이미 앞자리 많이 올라간 애들은 비중 축소했고 차익 신화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즐기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세운 목표가까지.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거는 시장은 당연히 기대가 높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또 확실히 어디서 가져야 돼요? 우리가 OECD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IF가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하죠.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10월, 1월, 4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발표하고 OECD 같은 경우는 9월, 12월, 3월 이런 식으로 발표합니다. 얼마 전 OECD가 발표를 했죠. 앞전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3.3% 정도의 경제 성장률 할 거란 부분이 어떻게 됐죠? 3.8% 됐죠. 차이는 뭐냐? 3월 달에 앞전에 국내는 3.3%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IMF가 4월달 발표할 때는 3.6% 정도 경제 성장할 거야. 이번에 5월달에 OECD가 발표할 때는 3.8% 증가할 거야. 갈수록 좋아지죠. 왜? 보복 소비라는 부분과 그동안 재고가 부족했던 거를 재고도 채워야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거고 수요 자체도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공교롭게도 제조 강국입니다.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기술력도 당연히 좋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앞으로도 기대치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6월 달에 중심 메인을 뭘 잡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뭘 까고 가야 됩니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자동차가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동차냐? 기저효과 당연하죠. 기저효과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가 작년에 부족했는데 올해 좋게 나올 수 있거냐? 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생산 공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서서히 풀리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TSMC에서 6월 달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더 확대하겠다. 그 외적인 국가도 마찬가지로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 실제로 지금 중고차 지수가 있는데 중고차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죠.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차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날개도 튼지 팔린다는 거죠. 왜?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 못하다 보니까 재고가 줄어들었고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신차가 발생되면 사는데 신차를 바로바로 잘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줄어든다는 얘기. 그리고 차 자체가 내놓는 대로 잘 팔리니까 부품 자체가 부족하다면 비싼 차, 좋은 차 이걸 중심으로 팔아야죠.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5월 달에 부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가장 피크를 쳤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때가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쌀 때가 되는 거고 이게 정상화된다는 시기가 뭡니까? 이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되고 앞으로 실적적인 모멘텀에서 더 높은 평가. 왜? 비용의 감소,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감소되었고 판매 자체가 중형 소형이 아니라 비싼 차를 팔기 시작하니까. 아까 또 얘기했었죠. 유럽이 이제 경제 정상화된다. 유럽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이 있는 게. 그래서 자동차. 현재는 미국에서의 차량 점유율 자체가 역사상 최고치를 가냐 못 가냐 이달이냐 다음 달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이제 판매 증가가 늘어난다 되겠죠. 중국만 좀 허덕허덕하긴 한데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자동차가 기본 메인으로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사야 될 게 뭐냐? 자동차는 뭐 차트가 당연히 돌파가 다 나왔다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야 될 게 시장에서 해외 건설도 이제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업종 전체가 안 가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업종 내에서도 좋은 종목 이런 식으로 선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좀 더 좋은 녀석 더 세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GS건설이 제일 강세를 보여줬다면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해외 건설을 하고 메가 이슈가 있고 이쪽이 더 강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외 건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중동에서 발주가 증가한다. 이란과 핵 협상 부분이 타결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모멘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오히려 해외 건설에 있었던 쪽이 약했다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 시기, 경제가 정상화된 시기에서 해외 건설 이런 쪽이 모멘텀을 더 받는다고 했죠. 증권 봐야죠. 올해 시장에서 1분기 실적 봤을 때 은행주들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주사들이. 근데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지주사들의 실적에서 굉장히 어인서플을 만들었던 데가 다 증권이었죠. 왜? 간단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가에 쓰시면서 1월달 고가에서 물리셨는데 대형주니까 삼성전자 괜찮아, 현대차 안 망해. 그러니까 신용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신용 이자를 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럼 증권주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거래대금이 상승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신고한다면 증권주도 재평가 또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증권도 보셔야죠. 그다음에 IT는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당연히 시총상에 비차에 들어온다 되고 그리고 메모리가 성수기에 진입하고 삼성전자의 공장 차지 부분이 정상 가동화되고 여러 가지 삼성전자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가장 많이 파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IT가 중심으로 외인들이 산 게 그 배경이 되겠죠. 그다음 실적 대비 저평가, 철강도 싸고 여러 가지 쌉니다. 근데 스프레드라든지 이거 좀 따지시면 좋은데 과열 들어온 애들 쉬면 됩니다.
쉬시다가 실적이 좋으니까 한 번씩 모멘텀 돌 때가 튑니다. 그래서는 뭐 해주면요? 단기 매매 섞어주시면은 무난한 6월달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스피디하게 왔죠. 이거를 1시간 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스피디하게 왔는데 어려운 시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확하게 정석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밸류, 수급,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부분들을 조합하면 이 조합이 너무나 깔끔한 조합이 된 거죠. 그게 6월달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또 7월달 투자하려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6월달에 다들 수익을 많이 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오긴 하겠죠. 다들 성공 투자들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프로에서 저는 또 찾아뵐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령님, 요즘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신경 좀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고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시는 분, 시장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 나만의 맞춤 자산 관리를 원하시는 분. 그렇다면 1임 서비스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 상담, 계좌 개설, 계약 체결, 운용, 성과 보수, 계약 만기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깡센 1임 서비스